마음의 푸른 상어는 독특한 작품이다. 우선 사강이 1960년에 발표했던 희곡, 스웨덴의 성에 나왔던 인물들이 이 작품에 재등장한다. 첫머리에서 사강이 10년 전 인물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도 재밌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세바스티엔과 그의 누이 엘레오노르 두 사람은 물론 극중 인물이다. 나의 유쾌한 연극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연극이 바로 스웨덴의 성이다. 사강의 첫 번째 희곡이기도 했던 이 작품은 발표된 해에 초연되었고 1972년에 지금은 저명한 연극상이 된 브리가디에상을 수상했다. 마음의 푸른 상어는 형식 면에서도 독창적인 작품이다. 사강도 그래서 지적했듯이 소설과 에세이가 교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일푼으로 파리 생활을 시작한 세바스티엔과 엘레오노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사강이 문학과 사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소외하는 글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첫 작품이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슬픔이여 안녕이 발표된 지 18년이 지난 1971년 3월 37세의 사강은 역시 같은 나이 또래인 세바스티엔과 엘레오노르가 등장하는 마음의 푸른 상흔을 1년 동안 써내려갔다. 1972년 4월에 탈고한 낯선 형식의 이 작품은 무엇보다 자전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그림으로 때로는 사강의 생각이 난해해서 또 때로는 부연속적이어서 작품 속으로 금세 빠져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강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작품보다 사강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마음의 푸른 상흔이다. 스웨덴 남매의 등장은 오히려 작가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가르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작품에서 눈여겨볼 인물은 단연 로베르 베시가 아닌가 싶다. 스웨덴 남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인심 좋은 남자, 브리노 라페를 총망받는 시내로 키운 능력 있는 남자 로베르 베시는 화려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성소수자로서 늘 애정에 목마른 삶을 살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 아파트에서 짐을 풀고 친구의 전화를 기다리며 그가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이 묘사된 장면은 작가로서의 사강의 역량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프랑스와즈 사강 마음의 푸른 상흔 1971년 3월 이렇게 쓰고 싶다. 세바스티엔은 휘파람을 불며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조금 숨이 찼다. 10년 전 인물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도 재밌을 텐데 세바스티엔과 그의 누이 엘레오노르 두 사람은 물론 극중 인물이다. 나의 유쾌한 연극에서 나온다. 빈털터리이지만 여전히 유쾌하고 시니컬하지만 점잖은 그들을 보여주는 건 재밌는 일일 것이다. 스스로의 비천함을 슬퍼하는 파리에서 그들은 모리스 삭스처럼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안타깝게도 파리의 비천함 혹은 나의 비천함은 내 허무맹랑한 욕망보다 더 강했다. 나는 지금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나를 매료시켰던 삶이 가르쳐준 모순, 권태, 왜곡된 얼굴이다. 또 있다. 때는 1969년이었을 것이다. 5월 혁명. 그 봉기와 실패가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이 탓도 아니다. 내 나이는 35이고 몸도 멀쩡하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성공하는 편이다. 다만 그럴 마음이 이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 때문에 가슴 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싶다. 같은 앨범을 10번이나 되풀이해서 듣고 아침에 눈을 떠 익숙했던 자연의 축복을 한껏 들이마시고 싶다. 처음에는 물맛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유혹의 맛을 빼앗아 가버렸지. 자크 브렐의 노랫말이던가? 어쨌든 이게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 종이들을 내 에디터에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문학이 아니다. 고해성사라고 할 것도 없다. 아침과 저녁 타자기와 자기 자신이 두려워 타자기를 두드리는 어떤 여자일 뿐이다. 두려움은 아름답지 않다. 부끄럽기까지 하다. 예전에는 두려움을 몰랐는데
이게 전부다. 하지만 그 전부가 끔찍하다. 1971년 봄. 이 파리에서 나만 이런 건 아니다. 내게는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어쩌면 죽음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행한 것일지도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게 죽음,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죽음은 검은 벨벳 옷을 입고 검은 장갑을 낀 모습으로 보인다. 어쨌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렇지만 15살 때 그랬듯 내게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불행히도 나는 삶의 쾌락을 꽤 많이 맛본지라 내게 절대적인 것이란 뒷걸음질, 나약함일 수밖에 없다. 온 힘을 다해 일시적이기를 바란 나약함. 그것은 틀림없이 자만심 때문일 테고 이번에도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죽음은 최소한의 악이다. 끔찍한 것은 도처에서 계속되는 폭력, 오해, 분노, 고독, 재앙으로 돌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청년들은 언젠가 젊음을 잃으리라는 생각을 벌써 감당하지 못하고 성숙한 어른들은 3년 전부터 온 힘을 다해 늙기를 거부하며 발버둥친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하기를 원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도 하고 무자비한 그로테스크함에 비롯되기도 하는 그럴듯한 논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모두 같은 신을 섬긴다. 그들이 부인하고자 하는 그 신은 단 하나, 바로 시간이다. 그러나 누가 프루스트를 읽는가? 그리고 새로운 언어, 소통의 불가능, 가끔 다시 솟아오르는 따뜻한 인간의 드물다. 그리고 때로는 감탄할 만한 외모, 그리고 광적인 삶. 나는 항상 그것을 모성애가 지극히 강한 사나운 짐승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기관총 엄마, 이오카스테 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메데이아이다. 그것은 더 이상 유일하지도 않은 이 행성에 우리를 던져놓았다. 오점이라고 말한 건 오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단 하나의 삶,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음악, 단 하나의 이야기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어머니인 인생, 그 불륜을 저지른 거짓말쟁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면 어쩔 텐가? 우주선 아폴로의 인간이 우주에 몸을 던진 것이 형제를 찾기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사실은 형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살아야 할 불행한 70년 세월이 오로지 그의 것임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화성인의 모습을 추정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다. 왜 화성인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겨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달에는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네, 풀은 우리 것이에요. 지독하게 민족주의적이고 불안에 사로잡힌 지구는 안도했다가 이내 신나게 분열한다. 입으로 풀을 뜯어내고 역시나 부조리한 동작으로 온몸을 피로 물들이면서 좌파의 코트를 걸치고 민족을 돌보고 민족을 말하는 그 멍청한 인간들의 어설픔은 얼마나 짠한가. 우리는 우익을 증오하고 그들을 지지하지만 보기에도 안타까운 좌파의 코트를 정신병자가 넉마로 만들어 놓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탓에 결국 기운이 빠진다. 민족. 그 단어가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 남자 옆에 여자 옆에 아이 옆에 남자 등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 깊은 내면의 요구를 포함해 각자 모든 면에서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편이 되지 않아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일. 어설프지만 정직하게 통 위에 기어올랐던 샤르트르는 어쩌면 그걸 이해했는지도 모르겠다. 통 안에 누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디오게네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연함과 유연함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그들은 개념치 않는다. 우리 시대의 명철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란 멋진 일이다. 멋지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멋지니까. 스탕달도 발자크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일한 선지자는 토스토에프스키 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매우 낙천적이고 매우 절망한 스웨덴 귀족 세바스티엥 반 밀렘에 대해 그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사실 내가 그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것이 내 직업이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게 좋고 그렇게 아주 잘 살고 있다. 내가 느끼기에 삶이란 자기 새끼의 목을 물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암컷 같다. 신중하고 다정다감한 암고양이들은 그렇게 한다. 때로는 허리를 물기도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추락을 휴식처럼 추구하며 불안한 자세로 머문다. 때로는 발을 물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 자들, 함정에 빠진 자들, 큰 병에 걸린 자들, 몇몇 시인들은 잊어버리자. 그들은 잊어버리자. 하긴 우습다. 나는 결코 시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시였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것도 시였다. 그러나 나는 이 시니컬한 소설 어느 한 꼭지에 풀향기를 언급하고 그 풀을 말려놓은 향내 나는 바구니를 던져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겨우 명명하는 상태로 전략했다. 풀밭 위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풀향기를 맡을 때면 이것은 풀향기다 라는 식으로 거기에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다. 바다. 그 미친 바다도 내 몸에 소개해야 한다. 이것은 너의 친한 친구 바다야. 몸은 바다를 알아보지만 바다를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 나는 비시에서 심술궂은 아이의 몸을 산책시키는 자유로운 어머니다. 작년에 요양차 오셨을 때 너한테 아주 잘해주셨던 디퐁 부인에게 인사하렴. 심술궂은 아이는 거절한다. 아이는 때로 사랑의 향기와 자기가 부리는 마법의 향기까지 거절한다. 두려움에 빠진 나는 신문의 총천연세 광고에서 시선을 거둔다. 그 광고에는 투명한 바닷물이 붉은 바위에 부딪히고 1350프랑으로 왕복할 수 있는 완벽한 해안이 펼쳐져 있다. 아, 사람들이 그곳에 갔으면 독재적인 내 몸은 한숨을 쉰다. 사람들 모두 그곳에 가서 일광욕을 했으면 내 삶의 이유이자 나의 사랑, 나의 포로였던 그곳에서 즐겁게 놀았으면 심지어 그 장소를 가졌으면 클럽 메드 만세, 주중에는 가라, 주중에는 젊은 간부, 늙은 간부, 캠핑하는 사람들하고나 놀아라. 불쌍한 것, 나는 더 이상 지중해를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잊으리라. 어느 날 우연히 예를 들어 4월의 어느 날 그곳을 지나게 되면 멍하니 추위에 떨며 그곳에 발이나 손을 담글 것이다. 바다와 나 몇 번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 아마 그런 것이리라. 늙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것. 15년 전부터 내 몸에 가까이 왔던 수많은 몸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잠을 자거나 가끔 기쁨을 맛보기 위해 향했지만 지금은 피하는 그 많은 몸들. 마치 엘리아르 갑자기 다시 들어앉은 것처럼 지금은 피하는 그 수많은 몸들. 마치 엘리아르가 말하는 몸속에 갑자기 다시 들어앉은 것처럼 말이다. 마르고 건방진 몸, 내 어린 시절의 짐승, 날쌘 새의 몸. 세바스티엥은 휘파람을 불며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조금 숨이 찼다. 6층까지 오르는 일은 이제 그에게 조금 버거웠다. 몸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점점 더 자주 피어무는 담배와 그 다양한 종류만 봐도 웃음이 나는 술 때문이었다. 최근 몇 년은 여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술로 시간을 구분할 정도였다. 에다를 사귀었던 때는 네그로니 해였고 조금 더 길게 사귀었던 마리엘라 델라와 함께한 해는 드라이 해였다. 안마리와 브라질에서 보낸 럼 해도 있었다. 얼마나 재밌게 살았던지. 그는 바람둥이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었지만 여자와 술의 결합은 좋아했다. 어쨌든 그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그의 누이 엘레오노르였다. 술이 없을 때에도 온갖 술이 있을 때에도 그녀 없는 삶, 그녀 없는 술은 밋밋한 맹물에 지나지 않았다. 누군가에 의해 삶의 경계가 그어진다는 것은 사실 무척 편리한 일이었다. 엘레오노르가 뭐라고 말하든 그가 그녀의 노예였던 만큼 그녀도 그의 노예였다. 그녀는 가끔 신경질을 부리고 결혼을 하고 사라졌다가
몇 달을 혼란스럽게 보낸 뒤 돌아오곤 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세바스티앙에게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털어놓으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세약하든 팔팔하든 우울하든 즐겁든 그녀는 늘 정신이 나간 듯했다. 독보적이고 아름다운 그의 누이 엘레오노르는 늘 그에게 다시 돌아오곤 했다. 이번에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엘레오노르의 전 남편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함께 돌아왔다. 두 사람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 세바스티앙의 옛 친구 하나가 폴레리스 거리에 2칸짜리 아파트를 내어준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엘레오노르와 세바스티앙은 은행에도 주머니에도 몇 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엘레오노르는 세바스티앙에게 귀한 보석 2-3점을 선뜻 맡겼다. 별로 애착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 보석으로 뭘 하겠는가. 게다가 보석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은 여자에게는 장점이었다. 세바스티앙이 초인종을 눌렀다. 엘레오노르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불쌍해라. 엘레오노르는 삐걱거리는 소파까지 세바스티앙을 부축하며 말했다. 그 나이에 계단에서 헉헉거리다니 불쌍해. 올라오는 소리 들었어. 쓰러질까봐 걱정되더라. 세바스티앙은 숨이 막히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나도 늙나봐. 나도. 엘레오노르는 웃기 시작했다. 계단에 오르기 시작했을 땐 이사도라 덩컨처럼 날아다니는 게 계단 끝에 다다르면 패츠, 도미노가 따로 없어. 사람은 찾았어? 여기서 사람이란 신의 은총 같은 사람을 말한다. 세바스티앙과 엘레오노르의 매력과 유머와 행운 때문에 두 남매에게 얼마간 생활비를 대줄 사람, 그런 사람은 부족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쪽은 보통 세바스티앙이었다. 엘레오노르는 게을러서 외출을 잘 하지 않았다. 아니, 아르티로는 아르헨티나에 있고 빌라베르 가족은 휴가 중이야. 니콜라는 믿지 않겠지만 일하는 중이고. 엘레오노르의 눈에 그럴 리가 하는 의심과 가벼운 공포의 빛이 비쳤다. 파리는 정말 참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대. 디자이너들이 대수인가? 커튼, 바지. 중요한 저녁에 걸치는 내 보석이면 충분해. 거리를 내다봤어. 내가 39이라는 사실만 잊으면 괜찮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잘 됐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세바스티앙이 대꾸했다. 그의 말이 옳다. 쭉 뻗은 다리,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 윤곽이 뚜렷한 얼굴, 예쁜 광대뼈, 반짝반짝 빛나는 고양이 눈을 가진 엘레오노르는 눈이 부셨다. 세바스티앙은 누이와 똑같은 얼굴 골격에 늘 다정한 회의주의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 두 사람은 어떻게든 알아서 해나갈 것이다. 세바스티앙이 기지개를 켠다. 문제는 오늘 남자들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거야. 날 팔아야 할 것 같다니까. 너보다 먼저. 잘 됐네. 그런데 어떻게 알아? 엘레오노르가 묻는다. 니콜라가 그랬어. 지쳐서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남자들이 많다고. 요란스런 여자들은 먹잇감을 찾아 도시를 장악하고 여자들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엔 대학생들이 나선대. 아, 남에게 빌부터 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런 막말은 삼가줘. 봐봐, 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바스티앙은 엘레오노르 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창가에 팔꿈치를 기댔다. 맞은편 벽을 장밋빛 조명이 비추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붕이 반짝거렸다. 신선한 흙냄새가 릭상부르 공원에서 휘발유 냄새를 헤치고 날아갔다. 세바스티앙은 웃기 시작했다. 내가 커튼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나는 머리를 기를까? 서둘러야 할걸? 머리 빠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세바스티앙은 엘레오노르의 다리를 가볍게 찼다. 세바스티앙은 더는 아무 걱정도 없었다. 어쩌면 내가 아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건 소설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어쩌면 인물들을, 배경을 묘사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배경이 참 간단하다. 하지만 배경 묘사는 질린다. 거기에서 꼼꼼함이 주는 재미를 만끽하는 몇몇 작가들은 예외겠지만 그런 작가들을 위해서는 기쁘게 웃을 수 있다. 이쯤에서 물론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야 한다. 7층, 삐걱대는 소파, 지붕, 배경치곤 참 뭐가 없다. 주인공들의 가난하고 불안한 상황은 7층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묘사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늘 계단이 싫었다. 올라갈 때는 숨이 차고 내려올 때는 어지럽다. 반 밀렘 남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것들을 싫었다. 그리고 안 됐지만 그들을 텅 빈 아파트에 놔둔다. 그들은 명랑하다. 그것이 최고의 배경이다. 게다가 지금은 남매를 먹여 살릴 사람을 찾아야 한다. 터무니없이 전형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부자는 항상 돈이 없다고 투덜대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데 더 조심스럽다. 그리고 세금 등등. 남매에게 외국인을 찾아줘야 하나보다. 1971년의 프랑스는 그렇다. 현실감을 살리려면 매력적인 반밀렘 남매에게 외국인 스폰서가 필요하다. 기왕이면 스위스에 사는 사람으로. 내 애국심은 매우 기분 상하지만 게다가 엘레오노르를 앞치마 브랜드인 마리 마르틴이나 기성복 회사에서 일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건 세바스티앵을 금융이나 증권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지만 게으름에도 일만큼 중독될 수 있다. 일에 미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는 쇠약해지고 우쭐해지고 살까지 빠진다. 진짜 게으른 사람도 몇 주 동안 일을 시키면 금단 증상을 보인다. 쇠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살이 빠지는 것이다. 세바스티엔과 엘레오노르를 노동으로 죽일 순 없다. 내 인물들이 아무 곳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네. 빈둥빈둥 놀기만 하네. 어쩌네 하는 비난은 실컷 들었다. 비평의 재단에 나의 피곤에 지친 스웨덴 남미를 제물로 올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다른 책에서 다른 인물들과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언젠가 월급, 대출로 구입한 차, 텔레비전,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쓸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있기나 하다면 그들에게 강요되는 모든 것들도. 나는 작은 깡통 같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퀴퀴한 매연 한가운데에서 길이라도 막히면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사무실에서 집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게 좋은 것이다. 1시간 동안 깡통에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도 그들 옆에 있을 수도, 그들에게 말을 걸 수도, 정신과 의사가 말하듯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다. 일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해보라. 자동차는 피난처, 이글루,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 내 생각엔 남자들이 일요일마다 전용 스펀지를 손에 들고 자동차를 닦아내는 건 공격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고독, 그들의 유일한 사치다. 명랑함에 속지 말라. 도입부를 힘들게 시작한 작가가 두세 꼭지 뒤에 사로잡히는 감미로운 행복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작가는 드디어 발동이 걸렸군. 그렇지. 다시 출발해볼까? 하고 종얼거리겠지. 이 정도는 정비공이 겸손하게 하는 말이겠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창작자는 그렇게 노선을 이탈하기도 한다. 키는 음을 내서 반 친구들, 다른 인간들과 구분될 때 느끼는 행복감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기본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큰 두려움에서 벗어난 뒤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가는 건 어떨까? 특히 3월의 노란 사선의 태양으로 물든 한적한 도빌이 코앞에 있다면 말이다. 그저께 청명한 하늘을 향해 의롭게 서 있는 검은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때마쳐 혼자 남은 바다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젊은 영화 감독들이 죄다 겨울에 이곳으로 카메라와 주인공들을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이제 더는 영화관에서 해변을 뛰어다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참아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별이 어떻든 침대에서 우통을 다 벗고 시트를 어느 정도 위로 끌어올린 두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야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일러두겠다. 이 소설에는 야한 거라고 눈꼽만큼도 없을 것이다.